혹시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등이나 옆구리까지 좀 더부룩하게 아프면서 체중이 이유 없이 빠지는 경험을 할 때 그냥 위장의 문제려니 하고 지나치기 쉬운 이런 증상들이 사실 췌장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췌장암은 발견하기도 쉽지 않고 한번 발견하게 되면 치료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되는 암입니다. 의사들이 정말 무서워하는 암 중에 하나가 이 췌장암이기도 하죠. 그러면 췌장암의 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소화불량과 등의 통증이 있는데 왜 췌장 문제를 의심해야 될까요? 췌장은 위나 대장 같은 소화기관 뒤편, 등 쪽 깊숙한 곳에 숨어 있어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장기입니다. 만약 평소와 달리 소화가 잘 안 되고 명치나 옆구리 통증이 함께 나타난다면 단순 위가 안 좋다라고 넘기는 편이 많은데 그냥 넘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등이나 허리 중간이 날카롭게 찌르는 듯이 아프고 누웠을 때 통증이 심해지고 상체를 살짝 숙이면 조금 나아진다면 췌장 쪽에 혹이나 염증이 생겼을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췌장암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초기 증상이 애매해서 오래 그냥 방치하기 쉽다는 점이에요. 보통 허리 통증이 생기게 되면 디스크인가? 근육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지만 이 통증이 평소와 달리 식사와 밀접한 연관을 보이거나 오래 지속된다면 미리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늦게 발견이 되면 이미 암이 진행되어 수술 범위가 넓어지거나 주변 장기로 전이된 상태가 많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변 상태를 확인하셔야 돼요. 평소와 달라졌다면 췌장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췌장은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을 소화하는 효소를 분비하는 곳인데요. 이 기능이 약해지면 지방 분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변 위에 기름막이 뜨거나 변이 물에 둥둥 뜨는 이른바 지방변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식단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변이 갑자기 기름지고 악취가 심해졌다면 단순 배탈이 아니라 췌장의 소화 효소 분비가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변의 색깔이에요. 만약 췌장 머리 부분에 생긴 혹이 담관을 압박하면 담즙이 제대로 흐르지 못해서 변색이 아주 밝아지거나 회색빛으로 변할 수 있고 그와 동시에 소변은 짙은 갈색을 띌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 기능이 떨어진다고 해도 이렇게 급격한 변의 색상 변화가 있다면 예사롭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갑자기 당뇨가 생기거나 악화됐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췌장은 소화를 돕는 효소뿐 아니라 인슐린과 같은 호르몬도 분비해서 혈당을 조절하게 됩니다. 만약 췌장세포가 암으로 손상되면 인슐린 생성이 줄어들어 평생 당뇨가 없던 분들도 새롭게 당뇨 진단을 받게 되거나 원래 당뇨 환자는 혈당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요. 보통 당뇨를 단순 혈당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혈당이 오르내리고 식사를 조절해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겪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췌장에 혹이 생겼거나 염증이 심해진 게 아닌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췌장암 환자 중에 많은 비율이 갑작스러운 당뇨가 발생하거나 혈당이 악화되는 상황을 겪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그러니 당뇨가 새로 생겼다고 식단 관리만 하지 마시고 복부 초음파나 CT,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통해서 췌장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음파나 위 내시경만으로 췌장암을 놓칠 수 있다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일반 건강검진 항목 중에 하나인 복부 초음파나 위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췌장도 잘 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상 췌장은 위나 장 뒤에 숨어 있고 주변 가스나 내장 지방 때문에 초음파의 시야가 가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시경 역시 위와 대장 내부만 보기 때문에 췌장 자체를 직접 관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 검사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와도 실제로 췌장에 암이 자라기 시작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특히 앞에서 말한 지방변, 이유 없는 체중 감소, 허리나 옆구리 통증, 새로 생긴 당뇨 이런 것이 겹친다면 CT나 MRI 같은 좀 더 정밀한 영상을 찍어봐야 안전하게 됩니다. 종양 표지자 검사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이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괜찮은 건 아니에요. 왜 늦게 발견된 췌장암은 그렇게 치료가 쉽지 않은 걸까요? 췌장은 담관, 간, 십이지장 등과 연결되어 있어서 암세포가 전이되기가 아주 쉬워요. 한번 암이 시작돼 시간이 조금 흐르면 주변 장기를 금세 침범할 수 있고
뒤늦게 발견하게 되면 이미 전이가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런 상황에서 수술은 범위가 점점 커지게 되고 또 불가능해지고 항암 치료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다른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실 확률이 높아서 여러 개의 질환이 겹치게 되면 전체 치료 계획이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췌장암이 또 전이가 빠르게 되다 보니까 초기에 잡지 못하면 5년 생존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는 통계가 있어요. 흡연과 음주, 비만이 췌장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데 당연히 알고 계시죠. 흡연은 폐뿐만 아니라 췌장세포를 직접 공격하기도 합니다. 담배 연기에 포함된 여러 발암물질이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지게 되는데 췌장이 그 타격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과음 또한 췌장염을 반복적으로 일으켜서 장기가 손상된 상태가 유지가 되면 암의 발생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계속 췌장에 무리한 업무를 시키게 되는데 이때 돌연변이가 생기거나 만성염증이 생겨서 암세포가 자리 잡기 아주 쉬워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관리는 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담배나 술을 완전히 끊기 어렵고 또 체중은 관리하기 어렵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췌장암만큼은 정말 한번 진행되면 돌이키기가 아주 힘들기 때문에 의사들이 금연, 절주 그리고 체중 조절을 매우 강조하고 있죠. 그렇다면 고지방 식단이나 그런 단 음식을 줄이면 췌장에 얼만큼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췌장은 끊임없이 소화효소를 분비해서 우리의 식사를 뒷받침해 줍니다. 과도한 지방과 당분의 섭취는 그만큼 췌장을 계속 가동시키게 되는 거고 혈당이 급등하면 인슐린 분비도 폭증해서 췌장에 부담이 누적되게 되죠. 예를 들어서 기름진 고기나 튀긴 음식을 자주 드시고 달콤한 간식까지 계속 드시게 되면 그런 생활을 몇 년간 지속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췌장은 쉬지 않고 일을 해 염증이 잘 생기고 돌연변이 세포, 즉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커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채소, 통곡물처럼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들은 우리 몸에 천천히 흡수되도록 만들어줘서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되면 인슐린이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췌장이 한결 여유롭게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과일 주스는 건강식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주스 형태는 당이 빠르게 올라가는데 아주 주범이에요. 그렇게 되면 췌장을 혹사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과일도 가능하면 통째로 씹어서 드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검진에서 괜찮다고 해도 계속 불편하면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평소에 건강검진을 해서 괜찮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무조건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검진은 어디까지나 일정 범위의 검사를 진행했을 때 나오지 않는 병이 없다는 보증이 아니에요. 위내시경과 복부 초음파로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도 허리 통증이나 소화장애가 계속되고 있다면 꼭 상담을 받으셔서 췌장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검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CT나 MRI 같은 검사를 통해서 췌장 머리부터 꼬리까지 살펴보고 혈액검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혹시 놓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췌장암은 조기 발견이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증상이 어느 정도 있다면 이미 전이가 된 상황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작은 혹이 초음파에선 잘 잡히지도 않고 혈액 검사로도 암 표지자가 상승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끈질기게 추적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 몸 어딘가 계속 불편하거나 검사를 받는데 원인을 모른다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꼭 췌장을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특히 췌장암 고위험군에 해당할까요? 대표적으로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2명 이상 있으면 유전성 위험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또한 오랫동안 만성 췌장염을 앓았거나 나이가 들었음에도 계속 흡연과 음주하는 습관이 계속되는 분들도 고위험군이에요. 거기다가 새로 갑자기 당뇨가 생기거나 혈당이 조절이 안 되면서 소화장애와 등의 통증까지 동반된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 전후에 체중이나 대사가 흔들리는 그 시기에 생활 습관이 무너지면 췌장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때 대변 상태가 기름지게 변하거나 황달처럼 눈이 노래지는 증상, 피부까지 노래지면 정말 확실할 수 있는데요. 또 이유 없는 체중 감소가 동반된다면 빠르게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간단한 초음파나 내시경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의사에게 췌장을 정밀하게 볼 방법이 있나요? 라고 간단한 초음파와 내시경만으로 끝낼 게 아니라 그 담당 의사에게 췌장을 한번 정밀하게 보고 싶다고 꼭 말씀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단돈 몇천 원짜리 이 제품 하나만으로도 주름을 옅게 만들고 피부 노화를 늦출 수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그 제품은 바로 바세린입니다. 그럼 바세린이 무엇이고 왜 전 세계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아왔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사실 바세린이란 말은 특정 회사의 제품명이었는데 화장품 성분표에서 자주 보게 되는 페트롤라툼이나 백색 바세린 역시
같은 계열입니다. 바세린은 약 19세기 중반에 미국의 원유 채굴 현장에서 시작된 성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원유에서 나오는 그 찌꺼기를 연구하던 화학자가 여러 차례의 정제 과정을 거쳐 상품화한 것이 시초라고 전해지고 있죠. 정제되지 않은 원유 찌꺼기에는 유해 물질이 포함될 수 있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바세린은 수차례의 정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안전하게 만들어집니다. 화장품이면서 동시에 피부 보호제 역할을 한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단순히 얼굴뿐만 아니라 상처가 난 부위에 연고와 함께 바르기도 하고 병원에서도 레이저 시술 직후에 바세린을 바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바세린은 피부를 보호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건조와 함께 탄력을 잃어서 피부가 고민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바세린의 오랜 역사와 세계적인 인기의 비결은 피부에 강력한 보호막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바세린이 안전한지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바세린은 정말 안전할까요? 발암물질이라는 소문도 있는데 정말 사실일까요? 여기서 잠깐 바세린을 이야기할 때마다 꼭 따라붙는 논란이 있습니다. 바세린의 주 원료가 석유에서 추출된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죠. 예전에는 일부 국가에서 그 바세린의 주 성분이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의를 준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제되지 않은 상태의 이야기고요.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는 바세린 제품들에는 철저한 정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유해 물질들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3중 정제 등의 표현을 설명해서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는 바세린을 정제할 때 여러 단계를 거쳐 불순물을 걸러낸다는 뜻이에요.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각종 권위 있는 기관에서 정제된 페트롤라툼은 피부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세린은 분자가 커서 피부에 깊숙이 흡수되지 않고 먹는 립밤이 아니라면 그 양도 미미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검증된 정제 과정을 거친 제품을 쓰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안전한 바세린이 우리 피부에 정확히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바세린이 그 주름 개선 효과에 뛰어나다고 하는데 도대체 잘 흡수가 되지도 않는데, 그리고 수분을 공급해 주지도 않는데 왜 피부가 탱탱해질까요? 이런 궁금한 점 생길 수 있잖아요. 바세린은 수분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그저 막을 형성해 줄 뿐인데 어떻게 주름을 개선하고 피부 탄력을 도와준다는 걸까요? 바로 바세린이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해줘 내부의 수분 손실을 최소화해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입술에 바세린이나 립밤을 바르게 되면 갈라진 입술이 부드럽게 회복되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수분의 증발을 차단하는 바세린의 효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장벽은 약화되고 수분을 붙들어둘 힘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가뜩이나 호르몬 변화 등으로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기 쉬운 60대 이상의 여성분들은 물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물이 빠져나가지 않게 붙들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피부의 수분이 보호막 안에 머무르게 되면 그동안 쪼그라들었던 피부가 부풀어 오르듯이 볼륨감을 되찾으면서 잔주름이 자연스럽게 펴지게 됩니다. 실제로 고가의 명품 화장품들도 미네랄 오일이나 페트롤라툼 성분을 포함하는 제품들이 많아요. 이 페트롤라툼이 말씀드린 대로 바세린의 주 원료죠. 바세린이 저렴한데도 탁월한 기능이 있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렇다면 바세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세린 자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성분들과 맞춰서 함께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성분과 함께 사용해야 될까요? 바세린 하나로도 충분한 보습이 될 수 있지만 촉촉함 그 이상의 효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계열의 수분크림을 함께 사용하시는 건데요. 이 성분들은 수분을 끌어당기고 유지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죠. 먼저 히알루론산이나 글리세린이 들어있는 수분크림 혹은 앰플을 바르고 마지막 단계 바세린을 한번 더 발라보세요. 내부에 공급된 수분이 바세린 막 안에 갇혀서 훨씬 오래 촉촉함이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름 개선에 이미 널리 알려진 레티놀은 피부 재생을 촉진하게 되는데요. 레티놀 제품은 자극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바세린을 살짝 덧발라주면 레티놀에 의한 건조와 자극을 줄여주고 보습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피지 조절이나 홍조 완화에 유용한 성분이며 지성 피부나 트러블성 피부에도 정말 좋은 성분이 있는데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함유된 크림이나 그런 앰플을 바른 후에 바세린을 덧바르게 되면 수분과 유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피부톤 개선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달팽이 크림으로 불리는 제품에 들어있는 성분이 피부의 진정 및 재생에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때 바세린과 함께 사용하게 되면 피부 장벽을 아주 강화하고 건조함과 자극을 완화하는 데 좋게 됩니다. 이처럼 바세린은 다른 제품과 마지막 단계에서 만나야 그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세린만 듬뿍 바르면 생각보다 별로네 하고 실망할 수 있으니까 꼭 다른 보습, 기능성 제품과 함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바세린은 얼굴에만 바르는 건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바세린은 우리 몸 곳곳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은 얼굴보다 피부가 얇고 주름이 잘 생기는 부위인데요. 그리고 노화가 드러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세안이나 샤워 후에 수분크림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펴 발라주면 건조함을 막아주고 주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팔꿈치, 무릎, 발 뒤꿈치 등 이런 곳에도 발라주면 좋은데요. 각질이 잘 생기고 쉽게 갈라지는 부위죠. 이런 부위에는 바세린을 넉넉하게 발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 전에 듬뿍 바르고 양말이나 면장갑을 착용하게 되면 보습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입술에 발라도 되는데요. 기존에 바르고 계신 그 립밤만으로는 부족하다면 립밤 위에 소량의 바세린을 살짝 덧발라주세요. 그렇게 되면 트거나 갈라진 부분이 훨씬 빠르게 회복됩니다. 그리고 손톱 위가 좀 갈라지는 분, 꺼시랭이라고 하죠. 손톱 위에다가 바세린을 살짝 발라주어도 윤기 있고 깔끔한 손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세린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만능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성분이어도 주의해서 사용할 점들이 있겠죠. 바세린은 어떨 때 주의해야 될까요? 혹시 바세린을 바르고 트러블이나 여드름 같은 것이 올라온 경험이 있으신가요? 왜 어떤 분들은 바세린이 오히려 피부를 더 망쳤다고 말하는 걸까요?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는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바세린은 수분뿐 아니라 피부의 유분, 피지도 함께 막아둘 수 있어요. 지성 피부나 트러블성 피부에 과도하게 바르게 되면 모공이 막혀서 여드름 같은 것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얼굴 전체에 바르지 말고 주름이 두드러지거나 건조한 특정 부위에만 소량으로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눈가나 팔자주름 등 국소 부위를 선정해서 국소 보습으로 활용해 보세요. 아침보다는 저녁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바세린은 콩알 정도의 소량만 덜어서 손바닥에서 체온으로 녹인 뒤에 톡톡 두드리면서 얇게 펴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이 바르게 되면 모공 막힘이나 번들거림, 트러블의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드물게 바세린 성분에도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귀 뒤나 팔 안쪽에 먼저 소량으로 발라본 뒤에 24시간 정도 지켜보고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바르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오늘 바르고 내일 바로 주름이 펴지지 않겠죠. 최소 2-3주는 꾸준히 발라보셔야지 확실한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연구나 전문가들의 조언을 보면 피부 관리는 단지 화장품과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요소도 크다고 하죠. 나이가 들수록 나에게 주어지는 작은 관심과 애정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매일 밤 세안 후에 수분크림을 바르고 바세린을 덧바르는 짧은 순간을 나를 아껴주는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시금치는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시금치죽 등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식탁에 오르는 대표적인 녹황색 채소예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시금치는 눈 건강, 염증 완화, 그리고 항암 효과 등 많은 효능이 있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영상을 통해서 시금치를 드실 때 주의할 점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그리고 함께 드시면 우리 몸에 정말 보약이 되는 음식까지 시금치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시금치는 채소 중에서도 철분의 함량이 아주 높고 카로틴의 함량도 높은 편이에요. 카로틴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아주 효과적인 성분으로 알려져 있죠. 시금치에는 많은 또 효능이 있지만 단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다는 거예요. 옥살산은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성분인데요. 옥살산은 다른 말로 수산이라고도 합니다. 이 옥살산은 장내 점막을 통해 흡수하게 되는데 칼슘과 만나면 옥산산 칼슘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옥살산 칼슘은 일정한 조건이 되면 결정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결정은 뾰족뾰족한 형태의 알갱이가 되는데 조직을 손상시키기도 하고 신장 내에 박히면 신장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작은 크기의 옥살산 칼슘은 소변으로 배출되기도 하는데 소변 내에 옥살산 칼슘의 농도가 올라가면 이 결정들이
달라붙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커진 덩어리들이 신장에서 발견되면 신장결석, 요로에서 발견되면 바로 요로결석이 되죠.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은 물에 녹는 수용성 옥살산과 물에 녹지 않는 불수용성 옥살산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불수용성 옥살산은 이미 칼슘과 결합된 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물에 녹지 않아 우리 몸에 흡수되기가 어려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수용성 옥살산인데요. 이 수용성 옥살산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장내에서 흡수되고 칼슘과 결합하여 덩어리를 이루고 뾰족한 결정이 우리 몸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한 논문에서는 시금치에는 수용성 옥살산이 92%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시금치를 드시면 옥살산이 많이 흡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금치를 드시면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드실 때 옥살산을 제거하고 드시면 됩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 반드시 이 작업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시금치의 옥살산이 끓는 물에 녹아 나오게 됩니다. 이 물은 채소로 사용하지 말고 바로 버려야 해요. 시금치 나물을 만들 때 시금치를 물에 데치는 과정 반드시 하죠. 이 과정은 시금치에 숨을 죽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옥살산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 끓는 물에 데쳐야 할까요? 보통은 너무 오래 데치면 시금치가 너무 흐물거리고 시금치의 비타민C가 파괴되어 30초 정도로 잠깐 데치잖아요. 식감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옥살산을 제거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배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에서 시금치에 데치는 시간에 따른 성분 변화를 발표했어요. 데치기 전 시금치 100g당 옥살산 함량은 1075mg 정도인데요. 1분 정도 데치면 750mg 정도로 줄어듭니다. 끓는 물에 데친다고 해도 시금치의 옥살산이 모두 제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거죠. 더군다나 30초만 끓는 물에 데친다면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의 함량은 아직 많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금치를 데칠 때 소금을 약간 넣고 데치잖아요. 소금을 넣으면 시금치의 색깔도 약간 진해지고 맛도 좋아져서 소금을 첨가하게 되는데 단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는 시금치를 데칠 때 소금을 넣고 실험을 하였어요. 이 실험 결과에서 소금을 넣지 않고 시금치를 데쳤을 때가 소금을 넣고 데쳤을 때보다 옥살산을 더욱 많이 제거한다고 발표했어요. 데치는 목적이 옥살산을 제거하는 것이라면 소금을 넣지 않고 데치기 바랍니다. 만약 시금치를 5분 이상 끓는 물에 데친다면 흐물거리게 되어 식감은 완전 엉망이 될 거예요. 하지만 신장이 건강하지 않거나 결석으로 고생한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식감보다는 건강을 더 생각하셔야 되겠죠. 물론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도 몸속에 장기 기능이 많이 노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시는 것이 좋아요. 시금치의 옥살산이 칼슘과 만나 덩어리를 이루어 건강을 해치는 건 아셨잖아요. 그리고 시금치와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이 있어요. 칼슘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우유와 두부예요. 농립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에서는 우유와 두부를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몸에 결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고 발표했어요. 요로결석, 신장결석에 걸리게 되면 그 통증은 아주 극심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욱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우유와 두부는 시금치와 함께 섭취하면 결석 외에도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시금치에 구연산과 결합하여서 구연산 칼슘이 되는데 이 성분은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장 건강에 해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정말 우리 몸에 보약이 될까요? 첫 번째는 바로 감이에요. 시금치와 감은 서로 다른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시금치에는 철분, 엽산, 비타민 A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감에는 칼륨, 비타민 C, 식이섬유, 베타카로틴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감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 C는 시금치의 철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어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감에는 당분이 많아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면 혈당 수치 조절을 위해서 섭취하는 양을 조절해서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의 껍질에는 많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지만 평소 민감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은 감의 껍질을 제거하고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시금치와 궁합이 잘 맞는 식품에는 들기름, 참기름, 참깨가 있는데요. 들기름은 시금치에 함유되어 있는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등의 지용성 영양소들의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시금치의 최대 단점인 옥살산을 중화시켜 주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시금치에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눈 건강을 좋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인 루테인, 지아잔틴, 베타카로틴,
비타민 A는 모두 지용성 성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들기름, 참기름과 같은 건강한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시금치와 계란을 함께 드시면 정말 보양이나 다름없는 음식이 되는데요. 계란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뿐만 아니라 레시틴이라는 성분도 함유되어 있는데 시금치에 지용성 영양 성분뿐만 아니라 수용성 영양 성분까지도 흡수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시금치와 계란에 들기름을 함께 드시면 음식의 궁합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시금치의 효능을 조금 더 살펴보면 시금치에는 철분 함량이 매우 풍부하고 카로틴의 함량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한의학에서 시금치는 염증을 치료하는 데 약재로 사용될 정도로 염증 치료에 효과적인데요. 시금치는 겨울에 해풍을 맞고 자라 초록색이 짙을수록 효능이 좋은 것입니다. 시금치에는 수분,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3대 영양소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녹황색 채소예요. 주요 성분으로는 눈 건강, 혈압 개선, 면역력 향상, 신체 발육 촉진, 피부 미용, 변비 예방,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이에요. 특히 혈액 속의 만성 염증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는 루테인, 셀레늄, 엽산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스웨덴의 린코핑 대학교 연구팀은 연구 결과에서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루테인이 관상동맥 질환과 관련이 있는 염증을 억제하고 관상동맥 질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어요. 관상동맥은 심장의 근육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인데요. 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시금치의 뿌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안토시아닌과 카로틴 성분이 혈관 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만성염증을 억제하게 되고 이로써 심근경색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어요. 시금치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아주 좋은데요. 이는 시금치에 함유된 풍부한 수분과 식이섬유 때문이에요.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당 수치를 낮추고 혈관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해 주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한 가지 문제는 시금치의 식이섬유는 불용성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사과와 함께 드시게 되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사과에는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가 좋은 펙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바로 이 펙틴이 식이섬유의 균형을 잘 맞춰줄 수 있는 수용성 성분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사과의 펙틴은 장 건강에 유익한 지방산을 증가시키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사과를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항암 효과까지 극대화가 되는데요. 시금치에 풍부한 엽록소와 엽산이 항암 작용을 하여서 암세포를 억제하고 발암물질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또한 사과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당뇨를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가 좋아지게 되는데요. 사과에 함유된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과 당분이 결합하여 몸속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시금치와 사과의 식이섬유는 음식물을 장 속에 오래 머물게 하여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하여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시금치와 사과를 함께 드실 때는 시금치를 먼저 끓는 물에 삶아 물은 버리고 사과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시금치를 드실 때 주의하실 분들이 있어요. 바로 혈액을 묽게 하는 와파린 계열의 아스피린 등의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약은 혈액을 묽게 하여 혈관 속에 뭉쳐있는 혈전을 녹여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시금치와 함께 드시게 되면 시금치에 함유된 비타민 K는 이와 반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하여 혈액 응고를 촉진시켜주는 것이에요. 혈액 용해제를 드시는 분은 시금치를 드실 때 2시간 정도의 시간차를 두시고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된장국을 좋아하게 되는데요. 된장국에 시금치를 넣어서 많이들 드시잖아요. 이때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시금치의 옥살산이 된장의 콩과 된장국에 넣는 두부에 함유된 칼슘과 만나 옥살산 칼슘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것을 그냥 드시게 되면 신장 결석과 요로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시금치 된장국을 조리하실 때는 반드시 시금치를 5분 이상 데쳐서 데친물은 버린 후에 시금치 된장국을 끓여 드시기 바랍니다. 채소는 보통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다고 알고 계신데요.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시금치는 반드시 익혀서 드시기 바랍니다. 샐러드에 시금치를 넣어 드시기도 하는데 조금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자주 드시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엔 피자에도 시금치를 올려서 드시는데요. 이때도 생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데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금 의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60대 이상이시라면 누구나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안 받아도 괜찮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검진을 안 받아도 된다고? 의아하시죠? 하지만 무작정 모든 검사를 다 받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몸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떤 검사는 필수고 또 어떤 검사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기본 검진이 있죠. 이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혈액검사, 소변검사, 일부 암검진 등 다양한 항목을 받아볼 수 있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이 흔히 나타나는 만성질환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검진이라는 게 무조건 다 해야만 하는 만능 해결책은 아니에요. 특히 60대 이상인 분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발견해야 할 질환이 다양하지만 모든 검진을 자주 받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어떤 검사들은 우리 몸에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이나 과잉 진단을 일으킬 수 있어 도리어 해가 될 수 있죠. 또 연세가 어느 정도 많이 드신 이후에는 건강검진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논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본적인 부분들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죠.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진행 중인 병을 일찍 잡아내어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해주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는 꼭 해야 된다 하는 필수 검진과 안 받아도 된다 또는 굳이 받지 않아도 괜찮은 검진을 나누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안 받아도 되는 건강검진이 있다고요? 여기서 안 받아도 되는 검사들 또는 받았을 때 효용이 떨어지는 검사들부터 알려드릴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의외로 느낄 수 있는데요. 검진은 뭐든 다 받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잠시만 들어봐 주세요. 먼저 비추하는 검사 첫 번째는 PET-CT 검사예요. 양전자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이 PET-CT는 온몸의 암 검사를 한 방에 할 수 있는 방법이죠. 하지만 PET-CT는 매우 강력한 방사선을 쓰고 방사선 물질을 몸 안에 주입해야 하고 비용도 100만 원이 훌쩍 넘어 아주 비쌉니다. 원래 이 검사는 이미 암이 확진된 환자들의 전이 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항암 치료 경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주로 쓰이게 되는데요. 무증상인 일반인들이 혹시 모를 암을 찾기 위해 이 검사를 쓰기에는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방사선 노출이 워낙 크고 애매한 병변까지 잡아 추가 검사를 초래하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건강검진 목적만으로 PET-CT를 찍는 것은 의학계에도 거의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지 않아도 되는 대표적인 검사가 바로 이 PET-CT예요. 두 번째로 추천하지 않는 검사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복부 CT예요. 복부 CT 자체에도 방사선의 노출량이 큰 검사인데요. 특히 이 복부 내부는 간, 담낭, 췌장, 콩팥 등 장기가 복잡해서 보통은 조영제를 써야 더 정확히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영제 없이 찍는 복부 CT라면 사실 뚜렷한 영상을 얻기 어려워서 의학적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 별 소득 없이 방사선 노출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조영제를 쓰는 복부 CT라도 이미 임상적으로 의심되는 질환이 있거나 다른 검사에서 이상이 보였을 때 시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무증상 상태에서 단순 검사로 접근하는 것은 비용이나 방사선 부담 면에서 비합리적이라는 게 중론이죠. 세 번째로 추천하지 않는 검사는 바로 증상 없이 찍는 뇌 MRI예요. 뇌 MRI는 방사선 노출은 없지만 가격이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검사입니다. 머리가 좀 아프다, 어지럽다 정도의 애매한 증상만으로 뇌 MRI를 찍으면 실제로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도 혹시 하는 불안감 때문에 추가 검사만 잔뜩 늘어날 수 있어요. 물론 중풍이나 뇌졸중 징후가 뚜렷하거나 의심되는 다른 징후가 있다면 반드시 필요한 검사이지만 그냥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다 수준이라면 우선 신경과나 내과 진료를 봐서 다른 원인을 찾아보는 게 맞습니다. 뇌 MRI는 검진 항목으로서 무조건 강력 추천할 만한 게 아니라 증상이 있어야 진가를 발휘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로 추천하지 않는 검사는 암 표지자 검사예요. 종양 표지자 혈액 검사라고도 하는데요. 피를 한번 뽑으면 폐암, 간암, 대장암 등 온갖 암을 미리 다 알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치가 올랐다고 하여 무조건 암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수치가 정상이어도 암이 없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이런 암 표지자 검사는 이미 암 진단을 받은 분들의 치료 경과나 재발 여부를 관찰하기 위해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굳이 묶음 형태로 모든 암 표지자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수치 해석이 애매해지면 추가로 CT, MRI 등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돈과 시간을 더 많이 들이게 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비추천하는 검사는 무증상인 상태의 심장 초음파예요. 심장 초음파는 방사선 노출은 없어 안전하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증상이 전혀 없는데 미리 찍는다고 해서 큰 이득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동맥 질환이나 심부전 의심, 고혈압, 부정맥 등의 과거력이 있다면 물론 받아야 할 때가 있지만 무증상이라면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죠. 비용 대비 효과도 생각해야 하고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 질 차이가 크다는 점도 고려하면 증상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일률적으로 권장할 만한 검사는 아니라는 거죠. 만약 운동할 때 가슴에 통증이 생긴다거나 두근거림이 심해지는 등의 특정 증상이 있다면 그때 진료를 통해서 적절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쯤 되면 정말 저런 검사는 안 받아도 문제가 없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실제로 방사선 노출이나 과잉 진단 우려가 큰 검사는 특별한 증거 없이 받는 것이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불안해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비추천 검사와 달리 이 정도 검사는 꼭 받아야 한다는 필수 검진도 있으니까요. 이런 비추천 검사를 줄이되 강추하는 검사를 꼭 하셔서 검사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60대 이상의 건강관리에 아주 큰 열쇠가 됩니다. 그렇다면 강추하는 첫 번째 검사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위내시경이에요. 국가건강검진을 통해서 2년에 한 번 위암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선택지에 위장 조영술과 위내시경이 나뉘어 있어 혼동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가능하면 반드시 위내시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장 조영술은 조영제만 마시고 엑스레이를 찍는 방법인데 위내시경만큼 정밀하게 병변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가벼운 병변은 놓치기 쉽고 결과가 애매하게 나오면 또 내시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번거로워지게 됩니다. 위내시경은 직접 카메라로 위를 들여다보며 조직검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 위암이나 궤양 등을 발견하기 훨씬 쉬워요. 위암의 가족력이나 만성 헬리코박터균 감염, 잦은 속쓰림 등의 위험 요소가 있다면 1년에 한 번씩은 꼭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꼭 받아야 할 검사 두 번째는 대장 내시경이에요. 국가 검진에서 대장암 검사는 분변 잠혈 검사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이 검사만으로는 미세한 용종을 놓칠 수 있고 잠혈 반응이 없다고 해서 대장암이 없는 건 아니에요. 대장암은 조기 발견 시에 내시경으로 용종을 쉽게 제거해 암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몇 년 간격으로 대장 내시경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45에서 50세 전후부터 대장 내시경을 시작하고 가족력이 있거나 과거에 용종을 발견한 적이 있다면 주기를 더 짧게 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라면 대장암 위험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분변 잠혈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실제 내시경을 권합니다. 세 번째로 강추하는 검사는 바로 복부 초음파예요. 복부 검사를 하면 복부 CT를 찍어야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말씀드렸듯이 CT는 방사선 노출과 조영제 부작용 위험이 있어요. 반면에 복부 초음파는 방사선이 없고 간, 담낭, 췌장, 콩팥 등 여러 장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건강검진에서는 매우 유용한 선택지입니다. 대형 검진센터에서도 종종 복부 초음파를 별도 옵션으로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비용을 내더라도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챙겨두면 질환 발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 오차가 날 수 있으니 영양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하거나 판독하는 곳을 고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 다음으로 강추하는 검사는 바로 갑상선 초음파예요. 갑상선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예후가 좋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60대 이상의 여성분들에게도 충분히 발병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 시에 작은 수술만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늦게 발견하면 수술 범위가 커질 수 있어요. 갑상선 초음파는 검사 자체가 간단하고 안전하고 검사 기간도 길지 않아요. 젊은 층에서도 2년에 한 번 정도 받기를 권장하는 추세인데 60대 이상이어도 정기적으로 확인해보면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강추하는 검사는 바로 뇌 MRA 검사예요. 혈관 검사죠. 앞서 뇌 MRI가 무조건 좋은 검사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뇌 혈관만을 집중적으로 보는 MRA는 뇌 동맥류라고 하는데 혈관 일부가 풍선처럼 부푼 상태를 말하는데 이런 뇌 동맥류를 조기에 발견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뇌 동맥류가 파열되면 뇌출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나이가 들수록 혈관 탄성이 떨어지면서 위험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거나 흡연력이 있거나 가족 중 뇌졸중 환자가 있다면 60대 이후에는 한 번쯤은 꼭
MRI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6번째로 강추하는 검사는 여성 건강을 위한 질식 초음파예요. 국가검진에 자궁경부암 검사는 포함되지만 자궁체부나 난소까지는 체크하기 어렵습니다. 60대 이후에도 자궁, 난소에 혹이 생기거나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산부인과나 검진센터에서 질식 초음파로 내부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난소암 등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발견이 늦어지기 쉬운데 초음파로 확인할 때 혹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 검사 조치가 가능하게 되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비추하는 검사는 걸러내고 강추하는 검사만 받으면 그만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는데요. 검사하는 시기와 검사 환경, 그리고 나이별 필요성 등이 있어요. 검진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을 것인가도 무척 중요합니다. 보통 국가에서 2년에 한 번 받으라고 한 검진을 미루다 보면 11월, 12월에 몰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전국의 검진 인원이 한꺼번에 몰려서 병원이 북적이고 검사 자체가 너무 빠듯하게 진행될 확률이 크죠. 내시경처럼 숙련도와 꼼꼼함이 중요한 검사는 이럴 때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데요. 그래서 검진을 1월에서 6월 사이 여유 있는 시기에 예약하시면 훨씬 더 여유롭게 꼼꼼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내시경과 초음파는 특히 사람이 직접 눈과 손을 쓰는 영역이라 검사하는 의료진의 경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시경은 소화기내 전문의가 풍부한 경험을 갖추었는지, 초음파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시행 판독을 해주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진센터 홈페이지에서 의료진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면 좋고, 전화 문의를 통해서도 어느 선생님이 내시경을 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죠. 혹시 예약이 길게 밀리더라도 좀 더 숙련된 의료진과 일정을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검진은 기본적으로 증상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조기 발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구체적으로 아프거나 기존 질환이 있다면 검진에서 대충 골라서 받기보다는 바로 해당 과로 진료를 보고 필요하다면 MRI나 CT 등을 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지속적으로 아프다면 바로 정형외과 진료를 보시고 전문의가 MRI를 권하면 그때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괜히 검진 프로그램에서 관절 MRI를 선택하게 되면 비용이 크게 늘고 결과를 보더라도 정형외과적 치료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단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60대 이상 여성분들은 대사성 질환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에 아주 취약하게 되는데요. 국가건강검진이 2년에 한 번이니 그 주기만 기다리는 것보다는 가능하다면 6개월에 한 번쯤은 병원을 방문해서 간단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혈당, 콜레스테롤, 간기능, 신장기능 등의 수치를 제때 파악하고 관리한다면 큰 병으로 진행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그리고 건강 상태가 특정 기준을 넘어가면 검진으로 큰 효과를 못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암 검진은 보통 75세 전후까지 권고하고 대장암 검진도 80세 전후까지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에요. 그 이후에는 발견되어도 실제 치료로 인한 이득이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적 통계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개인의 건강 상태나 가족력, 다른 질환 등의 유무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80대여도 전반적으로 건강하시기 때문에 계속 검진을 받으시면서 질환을 조기에 잡고 적극적인 치료로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미 여러 중증 질환으로 인해서 거동이 어려운 분들께는 검진 자체가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결국에 검진 졸업 시점은 주치의와 상의에 결정해야 하고요. 이제 나이도 많다 보니 다 필요 없다라기보다는 이 시점에서 발견했을 때 치료 이득이 있는가를 정확히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